이 영상은 오디오 위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상황 설명이 미흡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밀장 최초라는 이름의 덫. 여러분, 햇살이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 이곳은 영국 더비셔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하지만 이 풍경 바로 밑, 정확히 지하 300m 아래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합니다.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영원한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 한 청년이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말이죠. 오늘 우리는 1959년 3월 22일 일요일 아침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좋았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던 그날, 20살 청년 닐 모스는 친구들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발리올 칼리지에서 철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죠.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에 스포츠를 사랑하고 호기심이 아주 많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책보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빛나고 있었죠. 그들이 향한 곳은 피크 동굴이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곳을 악마의 동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 참 짓궂죠. 하지만 그만큼 입구가 거대하고 깊다는 뜻일 겁니다. 관광객들은 보통 입구 근처만 구경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닐과 영국 동굴협회 대원들의 목적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관광객이 갈 수 없는 통제선 너머의 깊은 곳을 원했으니까요. 장비를 챙기는 대원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마치 소풍을 가는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불과 2주 전, 선발대가 이 동굴 깊은 곳에서 새로운 챔버, 즉 거대한 공간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그 바닥에서 미처 탐사하지 못한 수직 갱도 하나를 찾아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끝까지 가보지 못한 길. 탐험가들에게 이보다 더 가슴 뛰는 문장이 있을까요? 닐 모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미지의 세계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수한 열정이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오전 10시경 탐사대가 동굴 안으로 진입합니다. 초입을 지나자마자 태양빛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헬멧에 달린 작은 램프 불빛뿐입니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해집니다. 동굴 특유의 흙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찌르기 시작하죠. 처음엔 걸어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첫 번째 난관, 머키덕 구간과 마주합니다. 직역하면 진흙오리라는 뜻인데 이름처럼 귀여운 곳은 절대 아닙니다. 이곳은 천장이 낮아서 허리를 펼 수 없습니다. 바닥엔 차가운 진흙물이 고여있죠. 대원들은 거의 엎드린 자세로 진흙탕을 기어가야 했습니다.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장화 속으로 찐득한 진흙이 들어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닐과 동료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이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에겐 이 고생조차 모험의 일부였으니까요. 거친 호흡 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집니다. 한참을 기어가자 이번엔 피커링의 통로가 나타납니다. 여긴 더 좁습니다. 기어가는 게 아니라 몸을 비틀어가며 밀어 넣어야 하는 수준이죠. 날카로운 암석들이 옷을 긁고 무릎과 팔꿈치에 멍이 듭니다. 하지만 닐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앞에 나타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눈을 반짝였을 겁니다. 그렇게 한참을 어둠과 사투를 벌인 끝에 시야가 확 트입니다. 드디어 목적지 석순 챔버에 도착한 겁니다. 대원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천장과 바닥에서 자라난 거대한 종유석과 석순들이 램프 불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자연이 수만 년 동안 피져낸 인간의 손때가 붙지 않은 지하 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곳에 온 진짜 이유는 이 아름다운 풍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원들의 시선은 일제히 바닥의 한 지점으로 쏠렸습니다. 석순들 사이 마치 누군가 뚫어놓은 것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검은 구멍. 바로 2주 전 발견된 미탐사 수직 갱도였습니다. 가로 약 1m, 세로 70cm. 성인 남성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타원형 구멍이었습니다. 위에서 랜턴을 비춰봐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 지구의 중심으로 연결된 구멍 같았죠. 누가 먼저 내려갈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대원들 사이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고
그때 닐모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는 체격이 컸지만 유연했고 무엇보다 체력에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은 그를 믿었습니다. 그가 선두에 서서 미지의 공간을 개척해 줄 것이라 기대했죠. 대원들은 구멍 안으로 밧줄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찰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다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닐은 헬멧을 꽂혀 쓰고 사다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긴장감보다는 설렘이 더 커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구멍 끝에 닿는 순간 자신이 최초의 발견자가 될 것이라고. 동굴 탐험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닐은 다리 한쪽을 먼저 구멍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상반신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그의 헬멧 불빛이 바닥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위에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구멍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내려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비틀어지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지상에서의 닐은 옥스퍼드 대학생이자 유망한 청년이었지만 이 좁은 틈새 안에서 그는 그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지하 300m 거대한 암석 덩어리들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칸, 두 칸 사다리를 타고 내려갈 때마다 비극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2장 되돌릴 수 없는 한 걸음. 닐모스가 내려간 그 구멍, 우리는 편의상 갱도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곳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과 시간이 제멋대로 깎아 만든 불규칙하고 뒤틀린 바위 틈새였죠. 처음 몇 미터는 그나마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갈수록 벽은 닐의 어깨를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숨을 들이쉬며 닐의 몸을 꽉 물었다가 아주 잠깐 틈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닐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밧줄 사다리에 발을 걸고 온몸의 근육을 이용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거친 바위 표면이 등과 가슴을 긁어댔지만 탐험가에게 그 정도 고통은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약 12m, 아파트 4층 높이만큼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12m 지점에 도달했을 때 닐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음을 직감합니다. 바닥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니었지만 거대한 바위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 틈이 너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억지로 더 밀고 들어가는 건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는 현명하게도 즉시 철수를 결정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기 위해 몸을 추스릅니다. 하지만 비극은 언제나 가장 안심하는 순간, 가장 사소한 도구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가 밟고 있던 밧줄 사다리가 문제였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꽉 끼는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양말이 벗겨져 발목으로 말려 내려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지를 벗을 수도 손을 넣어 양말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 닐에게 벌어진 일은 그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갱도는 너무나 좁아서 무릎을 굽힐 공간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 힘겹게 한쪽 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 바위벽과 몸 사이의 마찰력 때문에 발밑에 줄사다리가 함께 딸려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발을 다시 내디디려 할 때 딸려 올라온 사다리가 아래로 펴지지 않고 그대로 뭉쳐버린 겁니다. 좁은 틈새에 사다리가 구겨진 채 쐐기처럼 박혀버렸습니다. 반대쪽 발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그쪽 사다리 역시 닐의 움직임에 따라 엉켜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에 닐의 양발 밑에는 밧줄과 사다리 발판이 뒤엉킨 거대한 매듭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매듭은 닐의 다리가 아래로 펴지는 것을 막았고 동시에 무릎을 굽혀 위로 올라가는 공간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닐은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처럼 말이죠.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동료들은 닐이 멈춘 것을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올라오기 힘든 상황이라 판단한 그들은 닐을 돕기 위해 안전 밧줄을 힘껏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인 남성 여러 명의 힘이 합쳐졌으니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끌려 올라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밧줄은 팽팽해지기만 할 뿐 닐의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갱도 안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닐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갱도는 매끄러운 원통형이 아니었습니다.
울퉁불퉁한 바위 돌기들이 곳곳에 튀어나와 있었죠. 동료들이 위에서 밧줄을 당기자 닐의 몸이 위로 끌려가면서 이 돌기들과 엉킨 사다리 사이에 더 강하게 끼어버린 겁니다. 마치 낚시 바늘이 고기의 입에 걸리듯 당길수록 더 깊이 박히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료들은 황급히 줄을 놓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꼬여버린 뒤였습니다. 이제 단순한 정체가 아니라 명백한 조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닐은 스스로 몸을 빼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깨를 비틀고 엉덩이를 흔들며 1cm라도 공간을 만들려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일수록 중력은 그를 아래로 잡아당겼고 엉킨 사다리는 그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중의 압박 속에서 차가운 바위벽은 닐의 가슴과 등을 압착 프레스처럼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닐의 체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몸부림치는 것은 평지에서 전력 질주를 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게다가 이곳은 지하 300m 산소가 풍부한 곳이 아닙니다. 닐의 숨소리는 거칠어졌지만 가슴을 누르는 바위 때문에 숨을 얕게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도의 폐소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지상에는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의 닐에게는 낮과 밤의 구분이 무의미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오직 고통과 어둠뿐이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구조대를 부르기 위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다시 갱도 안에는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닐은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12m 위에서 동료들의 램프 불빛이 희미한 별처럼 반짝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결코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닐은 느꼈을 겁니다. 바위 틈새에서 스며 나오는 냄새 없는 악마의 기운을 말이죠. 단순히 몸이 낀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좁은 구멍 안에서 닐이 내뱉는 거친 날숨, 그리고 램프가 태우는 산소, 공기의 순환이 멈춘 이 밀실에서 보이지 않는 살인마가 서서히 닐의 목을 조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묶인 채 숨조차 쉴 수 없는 최악의 공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3장 보이지 않는 공포 이산화탄소. 동료가 밖으로 뛰쳐나간 지 수시간 후 드디어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영국 공군 RAF 산악 구조대와 인근의 민간 동굴 구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곳은 헬기가 뜰 수 있는 산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닐이 있는 곳까지 오기 위해 이미 지옥 같은 코스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산소통과 장비를 맨 채 진흙탕이 먹히던 구간을 기어서 통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또 하나의 조난이나 다름없었죠. 자정이 넘은 시가 기진맥진한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현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갱도 입구에 모여있던 동료들의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늦게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밧줄로 묶어서 당기면 되지 않겠나? 단순한 생각이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닐은 코르크 마개처럼 피 틀린 나선형 갱도 밑에 끼어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닐 역시 위쪽의 불빛만 희미하게 감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쇄된 공간에서 무시무시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닐은 카바이드 램프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불을 붙여 빛을 내는 방식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불꽃은 산소를 맹렬히 태워 없앴고 그 자리엔 이산화탄소가 채워졌습니다. 게다가 동굴 바닥의 진흙 속에선 유기물이 썩으면서 나오는 늪지가스, 이른바 파울에어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수직 갱도에서 이산화탄소는 마치 물처럼 바닥부터 차올랐습니다. 닐은 지금 보이지 않는 톡가스의 수조 속에 잠기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경험 많은 구조대원이 자기가 내려가 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는 밧줄을 몸에 묶고 닐이 있는 구멍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지 불과 몇 분이 지났을까요? 어지러워. 숨을. 무전을 통해 들려오는 대원의 목소리가 술 취한 사람처럼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급히 줄을 당겼습니다. 끌려 올라온 대원은 이미 의식을 잃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급성 이산화탄소 중독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번째 대원 역시 진입하자마자 구토 증세를 보이며 기절했습니다. 닐이 있는 그곳은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정신을 잃게 만드는 죽음의 구역이 되어버린 것이죠. 구조대원들이 쓰러져 나가는 모습을 보며 현장의 공포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구하고 싶어도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이 그들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각 닐은 어땠을까요? 초기에 닐은 괜찮다, 꺼내달라며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스 농도가 15%를 넘어서면서 그의 뇌는 서서히 마비되어 갔습니다. 고농도 이산화탄소는 사람을 몽롱하게 만듭니다. 극심한 두통 뒤에는 일종의 마취 상태, 즉 환각과 환청이 찾아옵니다. 위에서 동료들이 목이 터져라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닐, 정신 차려. 닐. 하지만 닐의 대답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횡설수설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제 집에 갈래. 차키가 어디 있지?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비명이 아니라 잠꼬대처럼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위에서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 에릭 모스와 동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차라리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면 덜 비참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처럼 닐의 생명력은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마지막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면 닐에게 밧줄을 걸어 기계적인 힘으로 당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 좋게 닐의 가슴 쪽에 밧줄 고리가 걸렸습니다. 당겨. 있는 힘껏 당겨. 건장한 사내들이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동굴을 채웠습니다. 닐의 몸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허무하게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갱도 내부의 날카로운 암석들이 밧줄을 톱날처럼 썰어버린 겁니다. 더 튼튼한 와이어를 썼다면 달랐을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닐의 쇄골이 좁은 바위 틈에 완전히 걸려있어 강제로 당겼다면 닐의 목이 부러지거나 상체가 으스러졌을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밧줄은 계속 끊어졌습니다. 산소통을 맨 구조대원들조차 가스를 이기지 못해 철수했습니다. 이제 닐을 구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동굴 밖에서는 거센 핏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마저 그들을 버린 것 같은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누구를 위해 밧줄을 놓는가? 동굴 밖은 폭우였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비는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그들에겐 시한폭탄과 같았죠. 피크 케이브는 거대한 배수구 역할을 하는 동굴입니다. 지상에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은 고스란히 동굴 안으로 흘러들어 수위를 높입니다. 이미 입구 쪽 머키덕 구간은 물이 천장까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더 지체한다면 닐을 구하려던 구조대원들마저 꼼짝없이 수장될 위기였습니다. 구조대장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닐의 생존 확률 0%라는 성적표와 수십 명 대원들의 목숨이라는 저울추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구조대장은 무전기를 들고 침통한 목소리로 철수 명령을 내립니다. 전원, 철수한다. 다시 말한다. 지금 즉시 철수한다. 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직 저 아래 사람이 있는데 숨이 붙어 있을지도 모르는데 등을 돌려야 한다뇨.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미 가스 중독으로 쓰러진 대원이 여러 명이었고 물은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닐이 갇힌 구멍을 향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닐, 버텨야 해. 물 빠지면 바로 다시 올게. 절대 포기하지 마.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빗물 떨어지는 소리와 바람 소리뿐. 대원들은 눈물을 삼키며 장비를 챙겨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상으로 나온 대원들을 맞이한 건 쏟아지는 핏줄기와 한 남자였습니다. 닐의 아버지 에릭 모스.
그는 밤새 뜬 눈으로 동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빈손으로, 그것도 상처 입고 지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걸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철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후퇴가 아니라 사실상 포기라는 것을요. 에릭 모스는 구조대장에게 달려가 멱살을 잡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더 비현실적이었죠. 그는 구조대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가망이 없습니까? 구조대장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 아래 구조대는 다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니리 갇힌 갱도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죽음의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청진 길을 바위 틈에 대고 숨소리를 찾으려 했지만 들려오는 건 지하수에 흐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닐 모스는 사고 발생 약 36시간 만인 3월 24일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영면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의 경우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신을 수습해서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는 게 도리입니다. 하지만 닐의 시신은 꽉 낀 코르크 마개처럼 갱도를 완전히 막고 있었습니다. 그를 꺼내려면 안반을 폭파하거나 중장비를 동원해야 하는데 좁은 동굴 특성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꺼내려면 또다시 누군가 그 죽음의 가스실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에릭 모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구조대장과 대원들을 모아놓고 가장 고통스러웠을 한마디를 남깁니다. 내 아들을 꺼내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의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순 없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구조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를 그곳에 그대로 두십시오. 그 동굴이 그 아이의 무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위대한 포기였습니다. 자신의 슬픔보다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아버지의 숭고한 결단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에릭 모스와 닐 모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누군가는 흐느꼈고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게 구조 작업은 종료되었습니다. 닐 모스는 차가운 병원 영안실이 아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그를 삼켜버린 자연의 품속에서 영원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제5장 영원히 닫힌 문 그리고 남겨진 것들. 아버지가 결단을 내린 후 동굴 안에서는 슬픈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이었지만 운구 행렬도 꽃도 관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손에는 시멘트 포대와 흙삽이 들려 있었죠. 구조대원들은 닐이 갇혀있는 수직 갱도의 입구를 콘크리트로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회색 반죽이 구멍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닐을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는 잔인한 행위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은 자들을 위한 방어벽이자 닐을 위한 가장 안전한 안식처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위험한 구멍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닐이 더 이상 차가운 빗물과 가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입구를 봉인한 것입니다. 작업이 끝나고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 누군가 닐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명판 하나가 그 자리에 놓였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탐험의 대상인 미지의 갱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닐 모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하 300m, 세상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아버지 에릭 모스의 행동은 영국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보통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유가족은 구조의 미흡함을 탓하거나 관리 소홀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뀌는 것은 인지상정이니까요. 하지만 에릭 모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구조에 참여했던 대원들, 그리고 영국 공군 구조대, 민간 동굴협회에 일일이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목숨을 걸어준 여러분의 용기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편지에는 원망 대신 감사가, 분노 대신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살아남은 이들의 노고를 먼저 챙긴 그의 품격은 이 끔찍한 비극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인간애가 빛나는 숭고한 이야기로 승화시켰습니다.
닐 모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 아니 전 세계 동굴 탐험계에 거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 전까지 탐험가들은 자신의 체력과 경험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닐의 사고 이후 공기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동굴 탐사 필수 장비 목록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가 최상단에 위치합니다. 좁은 곳을 통과할 때 프로토콜도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무조건 머리부터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탈출 가능한 자세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절칙이 되었죠. 구조 시스템도 체계화되었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부상자를 어떻게 고정하고 이송할지에 대한 정교한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수많은 탐험가가 안전하게 동굴을 누비고 돌아올 수 있는 건 어쩌면 60여 년 전 닐 모스가 남긴 슬픈 유산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인간은 그토록 위험한 곳에 기어이 들어가려 하는 걸까요? 따뜻한 집, 안전한 길을 놔두고 왜 어둠과 추위, 죽음이 도사리는 저 밑바닥으로 향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능일 것입니다. 미지를 알고 싶은 욕구,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은 열망. 닐 모스 역시 그런 순수한 열정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무모했던 것이 아니라 용기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대자연은 때로 우리의 용기를 시험하려 들고 그 대가로 너무나 가혹한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연은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그저 무심할 뿐이죠. 그 무심한 거대함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닐의 이야기는 뼈저리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피크 케이브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가이드를 따라 잘 닦인 길을 걸으며 조명을 받아 빛나는 종유석을 보고 감탄하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그들의 발밑, 그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그 깊은 곳에 한 청년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탐험가들은 그곳을 이제 석순 챔버가 아닌 모스 챔버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곳에서 영원히 20살입니다.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호기심 많았던 그 모습 그대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동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며 닐 모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 혹은 우주 어딘가에서 미지의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딛고 있을 모든 탐험가에게 경의를 표합니다.